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이 이렇게 급속히 성장해 나가고 건설이 빨리 이루어져 가는 데 대해서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에 있는 괴뢰 김일성 도당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건설이 빨리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나날이 향상됨에 따라서 가장 위협을 느끼고 질투를 하고 배가 아파하는 놈들이 이북에 있는 김일성 도당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공산당들은 입으로는 평화 통일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표는 그들의 전략은 해방되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추호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 괴뢰 집단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전쟁 준비에만 광분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지금 말이 아닐 정도로 형편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김일성 도당들이 전쟁 준비에 광분하기 때문에 천리마 운동이다, 7개년 계획이다 하는 것이 전부 허울 좋은 건설 사업이지 전부 전쟁 준비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나날이 커가고 경제가 건설이 되어가고 또한 우리의 국군의 실력이 나날이 커가는 데 대해서 가장 초조하게 생각한 것이 김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를 대책을 했느냐? 이대로 둬가지고는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과 이북의 실력은 점점 더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를 해야 돼. 여기다가 무장 간첩을 집어넣거나 무장 게리라를 집어넣어서 남한의 불안을 조성하고 시간을 교란하고 경제 건설이 안 되게끔 방해를 하고 대한민국이 대단히 치안이 나쁘고 불안하다 이러한 인상을 대외적으로 풍김으로써 외국의 실업가들이 한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경제 협력을 하는 데 대해서 주저하도록 명을놔서 경제 건설이 안 되게끔 비방을 하자는 겁니다. 김일성의 뱃속에 김일성 일당들이 뭐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난 환하게 거울을 들다보다시피 나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서울에 침입한 무장 공비가 나타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투철한 반공정신, 우리 국민들의 공산당을 미워한 이러한 적개심, 이러한 우리 모든 국민들의 정신적인 무장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판단을 한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무력을 가지고 우리를 침략을 해봤자 6.25 때와 같이 헐락헐락 넘어갈 그런 대한민국도 아니고 그때와 같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우리 60만 국군도 아니라는 것을 공산 집단들은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공산 집단의 이러한 무모한 도발 행위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증대되어 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지금부터 공산도배들의 이러한 불법적인 도발 행위가 더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절대로 동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린 더 집착하고 태산과 같이 자격하고 공산당의 무장 간첩이 들어오면 간첩을 두드리 잡아버리고 게리라가 들어오면 드론 쪽쪽 우리는 잡아버리고 저기 전쟁을 도발해오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반격을 할 그런 태세를 갖추면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이 건설 사업을 조금 더 늦춰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한쪽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 투쟁을 하면서 한쪽으로서는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싸우면서 건설을 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되겠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 앞에 북한에 있는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해둡니다.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전쟁 수단에 호소하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은인 자중하고 자제하고 인내하고 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제와 인내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우리는 엄숙히 또한 분명히
경고를 해두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인데요. 그의 이름은 박정희, 가난한 대한민국을 지금의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준 영웅입니다. 그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고 어떤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오늘 그 숨겨진 10가지 업적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1. 경부고속도로 건설. 1960년대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로 폐허가 된 땅이었다. 당시 국민 소득은 $80 남짓,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다고 한숨 짓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나라를 바꾸려면 물류와 사람의 흐름을 혁신해야 한다고 믿었다. 1968년 그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428km의 거대한 도로. 하지만 반대는 거셌다. 고속도로라니 차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소리냐. 빚만 늘려 나라를 망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심지어 당시 재무부 장관마저 이건 불가능하다며 사표를 던지려 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직접 현장을 찾아 삽을 들었고 이 도로가 완성되면 우리 손으로 피땀 흘려번 돈이 전국으로 흐를 것이라며 국민을 설득했다. 건설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장비는 부족했고 기술자도 모자랐다. 하지만 1970년 7월 7일 불과 2년 5개월 만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날 박정희는 도로 위를 달리며 눈물을 삼켰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다. 농산물이 부산항을 통해 세계로 나가고 공산품이 농촌으로 들어왔다. 지역 간 격차가 줄었고 물류 혁신으로 기업들은 날개를 달았다. 이후 대한민국이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이 도로가 경제의 동맥 역할을 했다. 오늘날 우리가 KTX로 2시간 만에 서울에서 부산을 오갈 수 있는 것도 그때의 결단 덕분이다. 새마을운동 추진. 1970년 봄 박정희 대통령은 전남의 한 농촌 마을을 방문했다. 진흙탕 길에 돼지우리 같은 집들, 굶주린 아이들의 눈빛을 본 그는 차 안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참모들을 불러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새마을운동을 구상했다. 처음엔 정부가 시멘트 335포와 철근 1톤을 각 마을에 나눠줬다. 이걸로 길을 내고 집을 고쳐라는 조건이었다. 반신반의하던 주민들은 곧 삽과 곡괭이를 들고 나섰다. 전북의 한 마을에선 할머니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지늘길을 포장했고 충남에선 청년들이 비 오는 날에도 지붕을 올렸다. 박정희는 매주 보고를 받으며 성공한 마을엔 추가 지원을, 게으른 마을엔 질책을 아끼지 않았다. 1973년 새마을운동은 전국으로 퍼졌고 농촌은 삽시간에 변했다. 초가집이 양옥집으로, 지늘길이 아스팔트로 바뀌었다. 해외에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베트남,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농촌 개발이 아니었다. 하면 된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심어줬고 근대화의 물결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이 운동은 유엔에서도 개발도상국 모델로 채택될 만큼 세계적 주목을 받았으며 오늘날 K-팝과 드라마로 이어지는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준 첫걸음이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채널에서 대한민국 보수의 위대한 가치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고 그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세요. 3. 중화학공업 육성.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는 가발, 신발 같은 경공업에 의존했다. 박정희는 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걸로는 가난을 못 벗는다. 철강, 조선, 자동차를 만들어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 1973년 그는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국가 예산의 절반을 쏟아붓는 모험이었다. IMF와 미국은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했고 국내 경제학자들도 망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박정희는 밀어붙였다. 울산에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세워졌고 창원엔 기계공장이 들어섰다. 기업인들을 불러 세계로 나가라고 독려하며 세제 혜택과 대출을 제공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1980년대에 이르러 현대자동차가 엑셀을 수출했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당시 공장 노동자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졌다. 중화학공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꿨다. 경공업 중심의 약한 구조를 강력한 산업국가로 탈바꿈시켰고 오늘날 반도체와 자동차로 세계를 주도하는 K브랜드의 뿌리가 됐다. 박정희의 과감한 투자 없이는 불가능했을 기적이었다. 포항제철 포스코 설립. 쇠를 만들지 못하면 나라가 설 수 없다. 박정희의 이 말은 포항제철 설립의 시작이었다. 1960년대 한국은 철강을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 박정희는 독자적 제철소를 꿈꿨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미국은 한국엔 기술도 자본도 없다며 지원을 거부했고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의 연장선으로 간섭하려 했다. 박정희는 이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일본의 전쟁 배상금을 끌어오고 직접 포항 해변을 걸으며 부지를 점검했다. 1968년 마침내 포항제철 착공식이 열렸다. 첫 용광로에 불이 붙던 날 그는 이 불이 꺼지지 않는 한 한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포스코는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으로 성장했고 자동차, 조선 등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됐다. 포항제철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다. 자립경제의 상징이었고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웠다. 오늘날 포스코가 세계 철강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은 그때의 결단이 낳은 결실이다. 5번째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 1964년 박정희는 청와대에서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살릴 열쇠다. 당시 한국은 내수 시장도 작고 자원도 없었다. 그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 믿었다. 매달 수출 실적 보고회를 열고 목표를 달성한 기업엔 훈장을, 못한 기업엔 질책을 내렸다. 공무원들은 해외 바이오와 협상하느라 밤을 새웠고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땀을 흘렸다.
1965년 베트남 파병으로 얻은 달러를 씨앗 삼아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가발과 섬유로 시작해 전자제품, 자동차까지 한국 상품은 세계로 뻗어나갔다. 1977년엔 수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다. 수출 주도형 경제는 대한민국을 세계 시장의 강자로 만들었다. 오늘날 BTS와 삼성의 글로벌 성공도 그때 뿌려진 씨앗에서 피어난 열매다. 6. 과학기술 인재 양성. 1960년대 말 박정희는 미국 MIT와 스탠퍼드 대학을 방문한 뒤 깊은 충격에 빠졌다. 첨단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자들을 보며 그는 기술 없이는 우리나라가 영원히 가난의 굴레를 벗을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귀국 후 그는 참모들을 불러 미래를 위해 과학 인재를 키워야 한다며 한국과학원 카이스트 설립을 지시했다. 1971년 카이스트가 문을 열었지만 시작부터 난관의 연속이었다. 돈이 없어 건물조차 제대로 지을 수 없었고 국내에선 가난한 나라가 무슨 연구냐며 비웃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기서 흥미로운 비화가 있다. 박정희는 해외 유학파 과학자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직접 편지를 썼다. 한 번은 미국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박사에게 조국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손편지를 보내 설득했고 그 과학자는 결국 귀국해 카이스트에 초석을 다졌다. 또 다른 일화로는 박정희가 카이스트 첫 입학생들을 청와대에 초대해 너희가 공부하는 게 나라를 먹여 살리는 길이라며 밥을 대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당시 학생들에겐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했는데 한 학생은 밤새 실험하다 배고프면 국밥 한 그릇으로 버텼다며 그 시절의 열정을 회고했다. 이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카이스트 졸업생들은 1980년대 반도체와 IT 산업의 주역이 됐고 한 졸업생은 박정희가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수료했다. 카이스트 설립은 단순한 학교 건립이 아니었다. 과학기술로 국가를 일으키겠다는 박정희의 비전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우뚝 선대 결정적인 뿌리를 제공했다. 7번째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 1970년대 초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철수하며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 박정희는 밤늦게까지 청와대에서 혼잣말을 되뇌곤 했다. 남의 힘에 의지하면 언제든 무너진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군사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다. 1970년 박정희는 자주국방을 선언하며 방위산업 육성에 나섰다. 흥미로운 일화 하나. 그가 국산 무기 개발을 지시했을 때 군 고위 간부 중 한 명이 북한보다 기술이 뒤진 우리가 무슨 무기를 만드냐며 반발하자 박정희는 책상을 치며 기술이 없으면 배우고 돈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고 호통쳤다. 이 결단으로 1973년 K2 소총 개발이 시작됐고 이후 YTN-1 장갑차와 같은 국산 무기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또 다른 비화로는 박정희가 직접 무기 시험장에 나가 개발된 소총을 쏘며 이 총알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한 장면이 전해진다. 당시엔 자금 부족으로 공장 설비도 제대로 갖추기 어려웠지만 엔지니어들은 해외 자료를 뒤지며 밤을 새웠고 1978년엔 한국형 대포까지 완성했다. 한 번은 시험 발사 중 폭발 사고가 나자 박정희가 현장에 달려가 실패해도 다시 하라며 기술자들을 다독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모든 노력은 훗날 한국을 세계적 방산 강국으로 키우는 씨앗이 됐다. 자주국방 정책은 외세에 의존하던 한국의 국방력을 독립적으로 강화한 전환점이었다. 오늘날 K9 자주포와 같은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K방산으로 불리며 수출되는 모습은 그때의 집념이 만든 결과다. 박정희의 결단은 단순한 군사력 이상으로 국가 자존심을 세우는 계기가 됐다. 8. 한강의 기적, 경제성장 신화. 1961년 박정희가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라는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었다. 당시 외신들은 한국을 희망 없는 나라라고 불렀고 유엔조차 최빈국 탈출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박정희는 이런 평가에 이를 악물었다. 그는 취임 직후 참모들에게 내가 죽더라도 이 나라를 굶주림에서 구하겠다고 선언했다. 흥미로운 일화 하나. 1965년 그가 독일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견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려 했을 때 한 독일 기자가 한국은 왜 이렇게 필사적이냐고 묻자 박정희는 배고픔을 아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말은 이후 독일 신문에 실리며 화제가 됐다. 그의 집념은 숫자로 증명됐다. 18년간 국민소득은 1600달러로 20배 가까이 뛰었고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돌파 순간 박정희는 청와대에서 조용히 술잔을 들며 이제야 좀 살만해졌다고 중얼거렸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한편 그 시절 공장 노동자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하며 우리가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을 가졌다. 이 기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피와 땀이 스며든 드라마였다. 한강의 기적은 세계사에서도 유례없는 경제 도약이었다. 대한민국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린 이 신화는 오늘날 K-팝, 반도체 등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가능케 한 초석이 됐다. 9. 서울 지하철 건설 착수. 1970년대 초 서울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몸살을 앓았다. 도로는 버스와 소달구지로 뒤엉켰고 사람들은 차라리 걸어가는 게 빠르다며 한숨을 쉬었다. 박정희는 이를 보며 지하철 없이는 서울이 미래의 수도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70년 그는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을 발표했지만 문제는 돈과 기술이었다. 당시 국가 예산으론 턱없이 부족했고 외국 기술자들은 한국 땅은 단단한 암석투성이라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비화가 나온다. 박정희는 일본에서 차관을 끌어오려 했지만 일본 측이 과거 식민지 시절처럼 지배하려는 거냐 며 비꼬자 그는 회의 도중 탁자를 치며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고 소리쳤다. 결국 국내 엔지니어들이 나섰고 한 기술자는 밤새 설계도를 그리다 잠들면 꿈에서도 터널이 보였다고 회고했다.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던 날, 박정희는 첫 열차에 올라 시민들과 함께 종로를 지나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한 노인은 내 평생 지하로 다닐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현대적 도시 서울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수도권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꾼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망도 그때의 결단에서 시작됐다. 10번째 교육 개혁과 초중등 무상교육 실시. 1960년대 박정희는 지방 시찰 중 한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전남의 한 마을에서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 대신 논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그는 참모들에게 교육 없이는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후 그는 초중등 의무교육과 교과서 무상 지급을 밀어붙였다.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 1970년 교과서 배포를 위해 예산을 짜던 중 재무부가 돈이 없다며 반대하자 박정희는 내 월급을 깎아서라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결국 그의 뜻대로 1974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무상교육이 실시됐고 중학교까지 확대됐다. 당시 한 어머니는 아이 셋을 다 학교에 보낼 수 있다니 꿈만 같다며 교과서를 안고 울었다. 또 다른 비화로는 박정희가 직접 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너희가 공부하면 나라가 산다고 말하며 사탕을 나눠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정책 덕분에 1980년대엔 문맹률이 급격히 줄었고 수많은 인재가 배출됐다. 교육개혁은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줬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교육 강국이자 인적 자원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된 데는 이 정책이 뿌리 깊게 작용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성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나라의 성장이 한 사람의 강력한 비전으로 만들어졌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인물은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은 5가지의 경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한국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과 비화들이 있었을까요? 1960년대 초반 한국은 1인당 GDP가 $100도 안 되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도로는 포장도 안 된 흙길이 대부분이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10시간 넘게 걸렸죠.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선언합니다. 서울과 부산을 4차선 고속도로로 연결해 물류와 사람의 이동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 당시엔 정말 미친 짓으로 불렸습니다. 1967년 박정희 정부는 고속도로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1968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총 428km, 4차선, 총 예산 430억 원, 지금 가치로 약 3조 원. 하지만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국가 예산의 3.5배에 달하는 철도 예산을 도로로 돌리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미국은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가 고속도로라니 경공업이나 하라며 원조를 줄이겠다고 압박했죠. 그럼에도 박정희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차관 대출을 끌어오고 국내 기업들과 국민들의 노동력을 총동원했어요. 건설 현장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고 사고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는 마침내 개통됩니다. 서울 부산 이동 시간이 4시간으로 단축되었고 물류 비용은 30% 이상 줄어들었어요. 이 도로는 한국 수출 산업의 동맥이 되었고 이후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원철 청와대 경제수석 당시 박정희의 최측근 경제 브레인 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박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두고 이건 내 목숨을 건 도박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지만 그는 도로가 없으면 공장은 죽고 공장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고 단언했죠. 그때 그의 눈빛은 정말 무서웠어요. 김학렬 경제부총리는 건설 과정에서의 갈등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다 박 대통령과 자주 부딪혔어요. 경부고속도로 예산 때문에 밤새 싸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어요. 국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상징이었죠.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날 박정희는 직접 현장에 나가 막걸리를 뿌리며 축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었답니다. 당시 한 기자가 박정희에게 물었죠. 왜 막걸리입니까? 박정희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이 도로는 국민의 땀으로 만든 거야. 외국 와인 같은 건 어울리지 않아. 막걸리가 딱이야. 이 일화는 당시 신문에 실리며 국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박정희의 소탈한 이미지를 강화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완공한 뒤에 연설이 화제였습니다. 이 연설은 우리의 마음을 웅장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의 실제 육성 연설 영상은 지금 영상의 상단에 링크를 걸었습니다. 더보기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이 영상을 모두 보시고 반드시 이 영상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과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겁니다. 자유의 깃발은 보수 우파가 가져야 하는 철학, 정치, 이슈, 경제, 법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 세뇌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1970년 박정희는 새마을 운동을 전국적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농촌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농촌을 현대화하고 국민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종의 국민 정신 개조 운동이었죠. 당시 한국 농촌은 정근대적이었어요. 초가집이 80% 이상이었고
전기가 들어오는 마을은 20%도 안 됐습니다. 농민들은 자급자족 경제에 갇혀 있었고 도시와의 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죠. 새마을 운동은 정부가 마을마다 새마을 지도자를 파견해 농민들을 조직하고 1973년부터는 중화학공업 육성과 연계해 농촌 소득을 높이기 위한 복합형 농과 수출 농산물 재배도 장려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70년대 말까지 농촌 소득은 3배 이상 증가했고 초가집은 거의 사라졌어요. 농촌은 현대적 마을로 탈바꿈했고 새마을 운동은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평화롭지만은 않았어요.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정신을 주입했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국민 세뇌? 라며 비판했죠. 지금으로 보면 전국민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비판받았을 겁니다. 마을마다 새마을 깃발이 강제로 꽂혔고 참여하지 않는 마을은 지원이 끊겼습니다. 심지어 새마을 노래를 못 외우면 벌금을 내야 하는 곳도 있었다고 해요.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은 새마을 운동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박정희는 농민들을 단순히 노동력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그들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믿었죠. 새마을 운동은 농민들에게 너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거예요. 그게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평가했죠.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의 마음을 바꾼 사회적 혁명이었다. 하지만 그 강압적인 방식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1962년 박정희는 경기도 김포의 논에 들어가 직접 모내기를 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농부들과 함께 논에서 일하는 그의 모습은 전국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이건 단순한 사진 촬영이 아니었어요. 박정희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 나도 농민과 똑같이 일한다 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뒷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박 대통령, 논에 들어가기 전에 새 옷 입고 왔더라. 사진 찍고 바로 청와대로 돌아갔지. 이 일화는 당시 농민들 사이에서도 웃음거리였지만 동시에 박정희의 대중적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이게 핵심이었는데요. 1960년대 한국은 1인당 GDP 82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섬유, 신발 같은 경공업으로 겨우 외화를 벌었지만 이건 한계가 뻔했죠. 단가가 낮고 일본 홍콩에 밀렸으니까요. 게다가 외채는 20억 달러로 늘어나며 상환 압박이 커졌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생각했죠. 이대로면 영원히 외국에 종속된다. 고부가 같이 산업으로 가야 한다. 당시는 냉전 한복판, 북한은 1.21 사태 푸에블로호 납치로 위협을 가했고 미국은 닉슨 독트린 너희 국방은 너희가 책임져 라고 압박했어요. 박정희는 자주국방을 위해 철강, 기계, 화학산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왜? 철강은 탱크, 군함의 뼈대니까요. 포항제철 원글에서 시작됐어요. 박태준 사장은 말했죠. 박 대통령은 철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고 했어요. 그게 포항제철의 사명이었죠. 한국이 중화학공업으로 도약하려면 철강 산업이 필수였어요. 하지만 1960년대 한국에는 철을 만들 기술도 자본도 시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정희는 포항종합제철 현포스코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부고속도로보다 더 큰 모험이었어요. 미국은 철강은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다. 한국은 꿈도 꾸지 마라 며 반대했고 세계은행도 자금 지원을 거부했죠. 박정희는 다시 일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1969년 그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1억 2천만 달러의 차관을 끌어왔어요. 여기에 국민들의 세금과 기업들의 출자를 더해 1968년 포항제철 착공에 들어갑니다. 건설 과정은 험난했어요. 포항의 갯벌을 메우는 것부터가 난제였고 기술자들은 일본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에게 배우며 밤낮 없이 일했죠. 1973년 포항제철 1기 공장이 완공되며 첫 샘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철강은 자동차, 조선, 건설 산업의 기반이 되었고 포스코는 1980년대 세계 5대 철강사로 도약했어요. 포항제철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자립경제로 나아가는 상징이었고 이후 현대, 삼성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됐습니다. 박정희는 포항제철 준공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철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이 공장은 우리의 자존심이다. 박태준 포항제철 초대 사장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내게 포항제철을 망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고 했어요. 그 말에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덕에 우리는 죽으림을 다해 성공시켰죠.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 온 내부 메모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박정희는 미친놈 같지만 그의 비전은 놀랍다. 포항제철 같은 프로젝트는 한국을 아시아의 중심으로 만들지도 모른다. 포항제철 건설 중 일본 기술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며 너희는 절대 못한다 고 비웃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이 소식을 들은 박정희는 포항 현장에 직접 내려가 노동자들을 독려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일본 놈들이 우릴 깔본다. 우리가 그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이 일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포항제철은 일본 기술자들마저 놀라게 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어요. 이 철강 신화는 지금도 포스코 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넷째, 그는 한강의 기적의 설계도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박정희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경제를 체계적으로 설계했어요. 이는 소련의 5개년 계획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지만 자본주의와 수출주도 경제에 맞게 변형된 한국형 모델이었습니다. 제1차 계획은 경공업과 인프라에 집중했고 제2차부터 중화학공업과 수출을 강화했어요. 제1차 계획으로 GDP 성장률은 연평균 8.5%를 기록했고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제3차는 중화학공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죠. 이는 1970년 10억 달러에서 7년 만에 10배 성장한 세계 최단기 기록입니다. 운영 방식, 경제기획원이 계획을 수립하고 재벌과 공기업 한국전력, 포항제철이 실행했어요. 정부는 자원 배분, 목표 관리, 보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박정희는 매주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목표 미달성 시 책임을 물었어요. 1960년대 말 경제기획원 직원들은 박 대통령의 눈빛이 무서웠다고 회고할 정도였죠. 이 계획은 국민을 산업화에 동원했고 1970년대 GDP를 600억 달러로 끌어올리며 한강의 기적을 완성했어요. 김학렬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5개년 계획은 박 대통령의 머릿속 설계도였다. 그는 숫자와 목표로 경제를 움직였다. 1962년 제1차 계획 발표 때 박정희는 국민들에게 라디오로 우리는 반드시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호소했어요. 이 연설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고 공장과 마을마다 라디오 앞에 모여 들었다고 해요. 5. 외자 유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본과 기술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어요. 박정희는 외자 유치와 국제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외교적 통찰과 실용주의로 일본, 미국, 서독과의 협력을 끌어냈고 이는 1977년 수출 100억 달러의 핵심 재원과 기술 기반이 됐어요. 한일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6억 달러 보상금 3억, 차관 3억을 확보했어요. 이 자금은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중화학공업에 투입됐고 일본의 철강 조선 기술은 한국 산업에 초석이 됐습니다. 베트남 파병으로 5만 명 이상을 파견해 미국으로부터 10억 달러 현재 80억 달러의 보상을 얻었어요. 이 외환은 울산 조선소, 삼성 반도체 같은 프로젝트에 재투자됐죠. 서독 광부 간호사 파견하여 2만 명 이상의 광부와 간호사를 서독에 보내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송금을 확보했어요. 이들은 귀국 후 산업 현장의 숙련 노동자가 됐고 서독의 광산 기술은 한국 광업에 도입됐습니다. 박정희는 외자 유치를 위해 직접 해외를 돌며 투자자를 설득했어요. 1966년 서독 방문에서 그는 한국은 가난하지만 잠재력이 있다 며 차관 1억 달러를 추가로 얻어냈죠. 이 외자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40% 이상을 뒷받침했습니다. 윤영섭 외교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박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 협상할 때 당당했다. 그는 한국은 빌리지만 반드시 성공한다고 했다. 1965년 한일협정 서명 후 박정희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돈으로 공장을 지으면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말했어요. 포항제철 성공 후 많은 이가 그의 결단을 인정했다고 해요. 자,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박정희가 없었다면 한국 경제는 망했을까? 솔직히 말해 박정희 없이는 한강의 기적이 지금처럼 빠르게 혹은 이렇게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 과감한 비전, 그리고 때로는 독재적이었던 추진력은 한국을 최빈국에서 산업 강국으로 바꿔놓았어요. 경부고속도로는 물류혁명을, 새마을운동은 농촌과 국민의식의 혁신을, 포항제철은 중화학공업의 토대를 만들었죠.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의 정책은 강압적이었고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는 지금까지도 양극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에즈라 보겔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박정희의 경제 성과는 기적이지만 그 과정은 아슬아슬했고 대가는 컸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지적입니다. 모든 거에는 명이 있다면 암도 있습니다. 그의 비전과 집념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훨씬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지금의 재벌은 그때 당시에 피땀 흘려 일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고 이들은 우리 역사의 유산입니다. 이들 덕분에 우리는 계열사, 협력사가 생겨나고 이 회사들 또한 더 큰 성장을 위한 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정희가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가능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의 그 누구보다 당당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국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 북한은 6.25 전쟁 이후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도발하며 위협해왔습니다. 많은 대통령들은 북한의 도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강력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희.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긴장감 넘쳤던 순간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북한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5가지 사건을 깊이 파헤쳐 볼게요. 우리가 잘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당시 사회와 국제 정세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까지 담겨 있어요. 1968년 1월 21일 서울은 갑작스러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심장부를 공격하려 했던 사건, 바로 1.21 사태입니다.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암살하려는 대담한 작전이었어요. 이 사건의 주역 중 한 명, 김신조는 살아남아 남한에 귀순했는데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김신조는 북한에서 우리는 박정희를 괴뢰 대통령으로 부르며 그를 제거하면 남한이 혼란에 빠질 거라 믿었다 고 밝혔죠. 이들이 서울에 침투하기까지 거의 들키지 않았다는 게 놀라워요.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해 DMZ를 넘어 북악산까지 왔고 청와대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야 경찰과 조우했어요. 우연히 남욱군이 그들의 수상한 행동을 신고한 덕에 큰 참사가 막혔죠. 청와대 근처에서 벌어진 총격전은 영화보다 더 긴박했어요.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A-47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했고 남한 군경은 즉각 대응했죠. 김신조는 훗날 서울 시민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니 혼란스러웠다 고 회고했어요. 이 사건으로 민간인 4명을 포함해 30여 명이 사망하며 남북 긴장이 극도로 치달았습니다. 사건 직후 박정희는 1월 2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북괴의 이번 도발은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침략 행위다. 우리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국민 모두가 단결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 그는 즉시 군 비상경계태세를 선포하고 이 경계망을 강화했어요. 청와대 경호 체계도 전면 재정비하며 경호 인력을 증원했죠. 박정희는 미국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국의 신중한 태도에 실망하며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김신조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보복 작전을 비밀리에 검토했다고 해요. 실제로 남한은 이후 실미도 부대 같은 대북 공작 부대를 창설했죠. 측근들에 따르면 그는 북한은 언제든 우리를 노릴 수 있다며 강한 안보 의지를 드러냈다고 해요. 역사학자 강만길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1.21 사태는 북한의 대남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어요. 서울 시민들은 청와대 근처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에 불안에 떨었고 정부는 전국적으로 반공 집회를 열어 국민 단결을 촉구했죠. 장기적으로 이 사건은 박정희가 예비군 훈련과 민간 반공 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됐어요. 당시 학생들은 매일 아침 반공 구호를 외쳤고 학교마다 반공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난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아직 자유의 깃발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콘텐츠로 여러분의 보수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보수 우파의 지식을 쌓고 세상에 기여하고 내 공동체를 진보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의 깃발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만들어주세요. 같은 해 1968년 1월 23일 동해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북한이 미국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납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남한과 직접적 충돌은 아니었지만 박정희 정부에 엄청난 외교적 부담을 안겼죠. 북한은 이 배가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공해상에서 작전 중이었다고 반박했어요. 흥미로운 건 박정희의 반응이에요. 그는 이 사건을 한미동맹 강화의 기회로 삼으려 했지만 미국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했어요. 청와대 내부 문서에 따르면 박정희는 미국이 너무 소극적이다며 불만을 표출했다고 해요. 푸에블로호 승무원 82명은 11개월간 억류됐고 미국은 외교 협상으로 그들을 석방시켰죠. 박정희는 1월 25일 기자회견에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어요. 북한의 이번 만행은 국제법을 무시한 도발이다. 우리는 미국과 협력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국민은 안보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그는 미국의 즉각적인 군사 대응을 촉구했지만 미국이 전쟁 확대를 우려해 협상에 집중하자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동해 해군 순찰을 강화하고 대북 감시 체계를 점검했죠. 박정희는 청와대 회의에서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비밀리에 핵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져요. 전직 외교관 김원식은 2010년 KBS 다큐멘터리에서 푸에블로호 사건은 박정희가 한미동맹의 한계를 깨닫는 계기였다. 이는 이후 핵 개발 시도로 이어졌다고 증언했어요. 이 사건은 남한 국민들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당시 신문들은 북한의 도발이 국제적 망신이라며 비판했고 국민들은 미국의 느슨한 대응에 불만을 표출했죠. 장기적으로 이 사건은 박정희가 국산 무기 개발과 군사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어요.
1970년대 초반 남한은 자체 방산산업을 키우기 시작했고 이는 오늘날 K방산의 기초가 됐죠. 1968년은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이번엔 울진 삼청 무장공비 침투 사건입니다. 10월 30일 북한 무장공비 120여 명이 강원도 울진과 삼척 해안에 상륙해 게릴라전을 시도했어요. 이들은 산악지대에서 남한 군을 교란하고 주민들을 선동하려 했죠. 북한 공비들은 몇 달간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남한 지형과 언어를 익혔어요. 심지어 남한 방송을 들으며 억양까지 따라했죠. 하지만 주민들의 철저한 반공 의식 덕에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어요. 체포된 공비 중 한 명은 남한 주민들이 우리를 환영할 줄 알았다. 곧 털어놨다고 해요. 40일간의 소탕 작전은 치열했어요. 하지만 민간인 피해도 적지 않았죠. 삼척 지역 주민들이 공비로 오인받아 희생된 경우도 있었어요. 이 사건은 남북 간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박정희는 11월 1일 대국민 담화에서 강경한 어조로 말했어요. 북괴의 무장공비 침투는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분쇄될 것이다. 국민은 반공 의식을 강화하고 군은 철저한 대비로 적을 섬멸하라. 그는 군의 즉각적인 소탕 작전을 지시했고 공비 대부분을 사살하거나 체포했어요. 이 사건으로 민간 지역 침투 가능성이 드러나자 예비군 훈련과 향토방위 체제를 대폭 강화했죠. 국가정보원을 통해 대북 첩보 활동도 확대했어요. 박정희는 측근들에게 북한이 게릴라전으로 우리를 흔들려 한다면 우리는 경제력으로 압도해야 한다. 고 말했다고 해요. 한 군사평론가는 인터뷰에서 울진 삼척 사건은 북한의 게릴라 전략이 실패한 사례다. 하지만 박정희가 민간 반공 체제를 강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고 말했어요.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어요. 강원도 주민들은 공비 침투 소식에 공포에 떨었고 정부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공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죠. 장기적으로 이 사건은 실미도 부대 같은 대북 공작 부대 창설에 영향을 미쳤어요. 당시 실미도 부대는 북한 침투를 막기 위한 비밀 훈련을 받았지만 훗날 비극으로 끝났죠. 이 사건은 박정희의 대북 강경 정책이 단순히 군사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경제 발전과 국민 통합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줘요.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북한군이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남북한뿐 아니라 미국까지 끌어들인 초긴장 상황이었죠. 미군과 한국군이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북한군이 갑자기 공격을 감행했어요. 김일성 주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북한은 우발적이었다 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를 전쟁 도발로 간주했어요. 사건 직후 박정희는 긴급안보회의에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어요. 북한의 야만적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과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야 하며 군은 즉각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춰라. 그는 전군에 비상경계 태세를 선포하고 DMZ 군사력을 증강했어요. 미국의 폴버니언 작전을 적극 지지하며 남한군도 참여시켰죠. 국제사회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외교적 압박을 강화했어요. 그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보복도 검토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어요. 청와대 문서에 따르면 그는 북한이 도발을 반복한다면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 고 말했다고 해요. 미군 사령관 존 위컴은 회고록에서 도끼 만행 사건은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줬다. 당시 우리는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 고 썼어요.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당시 신문들은 북한의 만행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전쟁 가능성에 불안해했죠. 장기적으로 이 사건은 박정희의 대북 강경 노선을 더욱 강화시켰어요. 이 사건은 남북 간 직접 충돌로 확대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당시 미국은 항공모함을 동원해 북한에 경고했고 박정희는 이를 한미동맹의 힘으로 활용했어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대한민국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제1교포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영부인 유경수 여사와 여학생 장봉화를 살해한 8.15 저격 사건입니다. 문세광의 배후 논란은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한국 정부는 조총련과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일본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죠. 중부경찰서 송영기 경감은 청와대 경호실 계장이 문세광을 일본인 VIP로 소개하며 검문을 생략하라고 요청했다 고 증언했어요. 이 의혹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문세광은 총 5발을 발사했어요. 유경수 여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죠. 박정희는 연설을 이어갔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충격이 묻어났어요. 그는 침통한 심경 속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런 비극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 여러분, 단결합시다.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그는 북한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북괴의 사주를 받은 이 범죄는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다. 우리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박정희는 문세광의 배후로 조총련과 북한을 지목하며 일본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일본의 소극적 태도에 불만을 표출했어요. 그는 긴급조치 사후를 선포하며 유신체제를 강화했고 반공 집회와 추모 행사를 조직해 국민 단결을 촉구했죠. 청와대 경호실장을 경질하며 경호 체계를 전면 개편했어요.
측근들에 따르면 그는 내가 더 철저히 경호를 했어야 했다며 자책했다고 해요.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어요. 유경수 여사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이미지로 사랑받았고 그녀의 죽음은 전국적인 애도 물결을 일으켰죠. 장기적으로 이 사건은 박정희의 대북 적개심을 키웠고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하는 계기가 됐어요. 당시 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유신체제에 반발했지만 박정희는 안보 위협을 강조하며 이를 강경히 진압했죠. 이 사건들은 냉전과 이념 대립 속 생존의 드라마였죠. 당시 국민들은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불안해하면서도 박정희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지했어요. 남북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평화는 쉽게 오지 않아요. 하지만 역사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여러분은 박정희의 어떤 대응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유의 깃발이 전국에 널리 퍼질 때까지 우리는 나아갑니다.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 누군가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 시작되었다고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희. 1961년부터 1979년까지 그는 놀라운 결단들로 이 나라를 근대화의 길로 이끌었죠. 오늘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 11가지를 통해 그의 강력한 결단력을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공개합니다. 1961년 대한민국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은 무능과 부패로 무너져가고 국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죠.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100.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바로 박정희 소장. 1961년 5월 16일 그는 단 3,700명의 혁명군을 이끌고 서울로 진입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무혈 쿠데타를 성공시켰죠. 이건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16은 국민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구국의 결단이었다. 박정희는 혁명 선언문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조국 근대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그의 결단은 혼란을 안정으로 바꿨고 대한민국 근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혁명을 성공시킨 박정희는 이제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외국 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였죠. 그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 산업화, 그리고 국민의 땀과 노력. 이게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수많은 공장들이 세워졌습니다. 1970년대 한국 경제는 연 10% 이상 성장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죠. 오원철 전 경제수석 비서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경제 비전은 국가를 훈련시킨 결과였다. 박정희는 국민들에게 외쳤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 우리는 반드시 잘 살아야 한다. 그의 결단은 한국을 최빈국에서 산업국으로 바꿨고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자본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죠. 박정희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 일본과의 과거사는 민감했지만 그는 미래를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일본에서 차관과 보상금이 들어왔고 이 자금은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같은 국가 기간 산업에 투입됐습니다. 김정념 전 비서실장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일 협상은 박 대통령의 대담한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박정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과거를 잊지는 않되 미래를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 이 결단은 한국 경제의 마중물이 되었고 산업화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1960년대 말 도시가 성장하면서 농촌은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낙후된 농촌, 빈곤에 지친 농민들. 박정희는 이 문제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1970년 그는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농촌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전기, 도로, 현대식 주택을 보급하고 국민의 정신을 개혁했죠.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기적이었다. 박정희는 농민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면 된다. 우리 손으로 잘 살아보자. 이 운동은 농촌을 현대화했고 국민의 단결력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경공업에서 한 단계 도약해야 했습니다. 박정희는 중화학공업을 국가의 미래로 봤습니다. 조선, 자동차, 전자, 철강. 그는 이 산업들을 국가 전략으로 키웠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포스코. 이 이름들은 박정희의 비전에서 시작됐습니다. 1973년 그는 중화학공업을 선포하며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오원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화학공업은 유신과 떼놓을 수 없는 박 대통령의 비전이었다. 박정희는 단언했습니다. 강한 산업이 없으면 강한 국가는 없다. 1960년대 말 한국의 도로는 열악했습니다. 물류는 느리고 지역은 단절돼 있었죠. 박정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1968년 착공, 1970년 완공. 단 2년 만에 서울과 부산을 연결했죠. 김정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박 대통령의 미래를 보는 안목의 결과물이다.
박정희는 착공식에서 외쳤습니다. 도로는 나라의 혈맥이다. 혈맥이 뚫려야 나라가 산다. 1970년대 초 세계는 대탕트로 냉전이 완화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통일에 대한 열망이 커졌죠. 박정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971년 그는 남북적 십자회담을 시작하며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 밤잠을 설쳤다. 박정희는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통일은 민족의 수건이다. 대화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1970년대 닉슨 독트린과 미군 철수 가능성으로 한국은 안보 위기를 맞았습니다. 박정희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을 결심했습니다. 율곡 사업을 통해 K2 소총, K9 자주포 같은 국산 무기를 개발하고 방위 산업을 키웠습니다. 김정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국가 생존의 핵심으로 봤다. 박정희는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국방이 진정한 독립이다. 1960년대 한국의 산은 전쟁과 벌목으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이 문제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1973년 그는 산림녹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 국민이 나무를 심었고 산은 푸르게 변했습니다. 남덕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림녹화는 박 대통령의 장기적 비전의 증거다. 박정희는 식목일에 외쳤습니다. 산을 푸르게 하면 나라가 푸르게 된다. 산업화의 성공은 인재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박정희는 교육과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카이스트를 설립했습니다. 김정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인재가 나라의 미래라고 믿었다. 박정희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다. 1972년 세계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대탕트, 즉 긴장 완화 분위기 속에 손을 잡고 있었고 중국과 미국은 전격적으로 국교 정상화를 논의하고 있었죠. 세계의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남북 대화를 위장 삼아 내부적으로 무장력을 강화하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정치, 불확실한 외교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위기를 단순한 정치적 대응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국가 안정을 확립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며 무엇보다 통일을 위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10월 유신입니다. 10월 유신은 단순한 권력 강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생존을 위한 비상체제였습니다. 박정희는 국민들에게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 민족의 대동단결을 위하여 이 순간 우리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수립할 것을 결단합니다. 유신 체제 하에서 박정희는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국회 해산과 헌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통치 기반을 구축했고 그 결과 중화학공업 육성, 경부고속도로 완성, 포항제철과 같은 국가 기간 산업 육성이 가속화됐습니다. 한국 경제는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이어가며 세계를 놀라게 했고 농촌은 새마을 운동으로 부흥했습니다. 군사력도 자주국방 체제로 강화되어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오원철 전 경제수석 비서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유신이 없었다면 중화학공업과 경제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유신은 혼란을 정리하고 국가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집결시킨 체제였다. 또한 김정념 전 비서실장도 회고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 반드시 국가 내부가 강력하고 단단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유신은 통일을 향한 토대였다. 박정희는 단호히 믿었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결코 조국의 번영을 가져오지 않는다. 안정 속에서만 경제도 통일도 가능하다. 그의 결단은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성장했고 한강의 기적은 전 세계에 회자됐습니다. 산업화, 자주국방, 국민의식 고취 모든 것이 유신 체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유신은 비판과 논란도 있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만약 그때 국가가 무너졌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박정희는 말했습니다. 나의 권력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조국을 위한 것이다. 그의 10월 유신, 그 결단은 대한민국을 최빈국에서 산업 강국으로 끌어올린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K-파워의 깃틀이 바로 여기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그의 꿈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유의 깃발이 널리 퍼질 때까지 우리는 정진합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서울의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죠. 한 남자가 그리고 그의 동지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정희. 오늘 우리는 5.16 군사혁명, 그 뜨거웠던 순간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건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을 건 결단이었고 동시에 논란의 씨앗이었죠.
자,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볼까요? 자유의 깃발 채널이 하늘 높이 펄럭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960년 대한민국은 혼돈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며 제1공화국이 무너졌죠. 하지만 새로 들어선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은 불안정했습니다. 정치적 분열, 경제적 빈곤, 그리고 북한의 위협, 국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박정희 소장은 그때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다. 나는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 내 임무라고 믿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박정희 소장은 제2군 부사령관으로서 충성스러운 장교들과 병력을 이끌고 서울로 향합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중앙청, 국회의사당, 방송국을 장악하고 장면 내각을 무너뜨리는 것. 그와 함께했던 김종필 중령, 당시 혁명군의 핵심 인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믿었고 군인으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정희 소장은 단호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 새벽 4시 혁명군은 한강을 건넜습니다. 큰 저항 없이 주요 시설을 점령했죠. 당시 장면 총리는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도피했습니다. 혁명군은 빠르게 방송국을 장악, 새벽 5시경 국민들에게 첫 메시지를 전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군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타도하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명에 나섰다. 우리는 반공을 국시로 삼아 경제를 재건하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할 것이다. 이 방송은 대한민국 전역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일부는 환호했고 일부는 두려워했죠. 하지만 큰 충돌 없이 쿠데타는 성공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 최영철의 증언은 그 분위기를 생생히 전해줍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다. 군대가 움직였다는 거였다.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방송국은 군인들 손에 있었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뭔가 바뀔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 쿠데타 성공 후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합니다. 그는 의장이 되어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가 됐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정희는 군정을 통해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비전을 세웠고 그 첫걸음은 경제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100 남짓,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죠. 박정희는 경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의 오른팔 김종필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박정희 소장은 매일 경제를 이야기했다. 국민이 굶주리는데 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그는 독일의 경제 기적을 모델로 삼아 수출 중심의 산업화를 꿈꿨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이끈 군사혁명은 단순한 권력 탈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 재건과 경제 발전을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그 후 18년간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먼저 경제 분야부터 시작합시다. 1961년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는 고작 $82.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를 뒤바꿀 야심찬 계획을 세웠죠.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됩니다. 국가가 산업 정책을 직접 이끌며 외자를 끌어오고 수출 산업을 키웠습니다. 박정희는 이렇게 말했죠. 국민이 배고프면 나라도 없다. 경제를 일으키는 게 혁명의 첫걸음이다. 이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무역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은 1970년대엔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특히 수출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게임 체인저였죠. 섬유, 신발, 전자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당시 경제기획원 차관이었던 김학렬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 실적을 매일 확인했다. 그는 수출이 곧 국력이라고 믿었다. 경제 성장은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했죠.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며 물류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는 1973년 가동을 시작하며 중화학 공업의 상징이 됐죠. 울산, 창원, 구미의 산업단지가 들어서며 지역 경제도 살아났습니다. 포항제철 건설에 참여했던 노동자 박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항제철 공장이 생기면서 우리 마을이 달라졌다. 일자리가 생기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었다. 다음은 안보입니다. 1960년대 북한의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자주국방을 강조했죠. 국방과 학연구소를 세우고 국산 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강한 군대가 없으면 나라는 지킬 수 없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월남전 참전은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은 30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화를 벌고 군사 경험을 쌓았죠. 파병 대가로 받은 미군 장비와 원조는 경제 발전의 자본이 됐습니다. 당시 월남전에 참전했던 김상철 예비역 대령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월남전은 힘들었지만 우리 군의 자신감을 키웠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싸웠고 그 돈으로 나라가 발전했다. 교육과 인력 개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산업화를 위해 기술 인력이 필요했죠. 정부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기술대학을 늘렸고 중급 기술자를 양성했습니다. 1970년대엔 중등의무 교육이 완성되며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민관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정희는 교육을 산업의 뿌리라고 봤다. 그는 기술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농업과 농촌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1970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죠. 잘 살아보세 라는 구호 아래 농민들은 도로를 닦고 지붕을 고쳤습니다. 농촌은 생산성과 생활 수준이 높아졌죠.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던 농민 최옥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덕에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다. 처음으로 TV를 보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정치 시스템입니다. 박정희는 관료제를 효율적으로 바꿨습니다. 능력주의를 강조하며 청렴한 관료를 키웠죠. 그는 정부가 경제를 이끄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힘은 줄어들고 대통령 중심의 통치가 강화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념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정책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이 모든 변화의 결과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1961년 82달러였던 1인당 GDP는 1979년 1700달러를 넘었습니다. 수출액은 4천만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고속도로는 거의 없던 상태에서 1500km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제조업 비중은 10%에서 30%로 도시화율은 28%에서 56%로 뛰었습니다. 문맹률은 20%에서 거의 0%로 줄었죠. 5.16 군사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군사독재의 길을 걸었지만 경제적으로는 후진국에서 산업국가로 도약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이렇게 시작됐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는 희생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당시 야당 지도자 김영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국민의 자유를 희생한 대가였다. 우리는 발전했지만 잃은 것도 많다. 박정희의 통치는 민주주의를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언론은 검열됐고 야당은 탄압받았죠. 특히 1972년 유신체제 선포는 그의 장기 집권을 위한 결정적 발걸음이었습니다. 당시 야당 지도자 김대중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정희는 경제를 빌미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다. 민주주의 없이 발전은 독재일 뿐이다. 하지만 박정희를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박정희 덕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었다. 당시 포항제철 건설에 참여했던 노동자 이만수 씨의 증언입니다. 그때는 배고프던 시절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 길이 생겼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다. 박정희의 시대는 1979년 그의 서거로 끝났지만 그 유산은 오늘도 논란입니다. 그는 나라를 일으킨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독재자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콘텐츠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였는가, 혁명가였는가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유의 깃발이 하늘 높이 펄럭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삼성, 현대, 포스코 등의 대기업은 대한민국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끌었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대기업의 탄생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와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관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원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듣지 못했던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에 쓰여진 생생한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에 갇혀있던 세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은 수십 년간 핵무기를 겨누며 대립해왔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한때 인류 전체가 전쟁 직전까지 갔던 기억이 생생했기에 양국은 결국 서로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 대탕트 긴장 완화의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1969년 미국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취임하며 새로운 외교 전략을 세웁니다. 이제 미국은 세계 곳곳의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안보의 핵심이었던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커졌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1971년 닉슨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중국 방문을 추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 동북아 정세를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 미국과 소련의 대탕트,
일본의 고도 성장, 이 모든 변화는 한반도라는 작은 지역을 점점 더 외로운 섬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은 실로 위태로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달러 남짓, 대부분의 국민은 여전히 농업에 종사했고 산업은 초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해봐야 신발, 가발, 섬유 같은 경공업이 전부였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체제 하에서 선군 정치를 강화하며 군사력을 급격히 키우고 있었고 1968년에는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려는 1.21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해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미군 함정이 북한에 납포되며 한반도는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전국은 불안했습니다. 4.19 혁명 이후 민주화 열망은 커졌지만 정치권은 분열됐고 1967년 대선과 1969년 삼선 개헌 이후 박정희 정권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노동자, 지식인들은 거리로 나와 민주화를 외쳤고 사회는 점점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적으로는 외교적 고립 위기,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혼란과 안보 불안, 대한민국은 사방이 막혀버린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세계는 지금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소멸할 것이다. 당시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오원철 경제수석은 이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미국이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모든 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 위기의식은 단순한 추상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합니다. 국방 자립, 스스로를 지킬 군사력 키우기, 경제 독립, 외국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산업 기반 만들기. 그리고 이 두 목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전략, 바로 그것이 중화학공업 육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화학공업은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절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산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훗날 10월 유신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시작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는 단순히 외교나 안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경제는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습니다. 연평균 8에서 9%의 고도 성장, 세계은행에서도 찬사를 보낼 만큼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달랐습니다. 섬유, 신발, 가발 모두 저임금 노동에 의존한 경공업이 중심이었죠. 고부가 가치 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계는 대부분 수입품이었고 기술력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경제는 외국 원조와 값싼 노동력에 기대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김정년 비서실장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당시 경제는 숫자만 컸을 뿐 자립 기반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를 모래 위에 세운 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참모들을 청와대로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처럼 살다가 이 나라가 10년 뒤에도 독립국가로 존재할 수 있겠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원철 전 경제수석 비서관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굳은 표정으로 진정한 독립국가가 되려면 고도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정희는 결론을 내립니다. 중화학공업, 그것만이 살 길이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전자, 자동차, 기계, 이 고부가 가치 산업을 키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험난했습니다. 막대한 초기 투자, 미숙한 기술력,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박정희는 깊은 밤 혼자 관저 책상에 앉아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산업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정치로는 산업화도 국가도 없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정치적 안정 없이는 중화학공업 육성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기다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한국은 더 이상 뒤처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원철은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가적 사명을 위해 정치적 부담까지 감수하셨습니다. 경제기획원 일부 관료들은 반대했습니다. 아직 중화학공업을 추진할 때가 아닙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때 박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972년 박정희는 다시 결단합니다. 이제 산업화냐 멸망이냐 둘 중 하나다. 그리고 1973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산업 전략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이 세상에 발표됩니다. 철강의 포항제철, 조선의 현대중공업, 전자의 삼성전자, 석유화학과 자동차 산업까지 대한민국은 마침내 단순히 싸구려 노동력에 기대던 나라에서 첨단 산업 국가로 도약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1972년 대한민국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잘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경제는 성장했고 도시엔 불빛이 늘었고 사람들은 조금씩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박정희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보고서를 받아보며 이 성장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반은 약했고 산업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으며 정치는 갈수록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시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연일 정권 퇴진을 외쳤고 언론은 공격적이었으며 국회는 정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치를 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나라를 살리러 나왔다. 이것이 그가 참모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일부 참모들은 말렸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유신 같은 제도는 너무나 큰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독재 비판이 쏟아질 겁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먼저 살려야 자유도 지킬 수 있다. 오원철 전 경제수석은 회고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유신을 선택한 날 마치 전쟁에 나서는 장군처럼 묵직한 표정이셨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중단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직접 유신헌법 제정을 발표합니다. 그 유명한 10월 유신입니다. 이날 박정희는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대동단결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국가 질서를 세우고자 한다. 그의 결단은 거셌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언론은 독재 부활이라 규탄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유신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산업화를, 통일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다. 김정년 비서실장은 회고합니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를 권력자가 아닌 책임자로 봤습니다. 유신은 그의 무기이자 동시에 사명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유신체제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헌법 위에 선 권력, 모든 결정은 빠르게, 모든 추진은 강력하게. 이제 박정희는 자신이 꿈꾸던 중화공업 육성을 어떤 정치적 방해도 없이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체제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자유를 잠시 묶는다. 그러나 그것은 내일을 위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박정희의 결단 아래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유신체제가 시작되자 박정희는 기다렸다는 듯 숨겨두었던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중화공업 육성 계획. 1973년 대통령은 직접 중화공업화의 국가 전략 추진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기간 산업을 통째로 키우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산업 전쟁에 돌입합니다. 정부는 중화공업 5대 분야를 선정합니다.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선, 전자 이 5개 분야에 국가 예산, 인재, 기술, 외교, 심지어 군 인력까지 전방위적으로 쏟아붓습니다. 오원철 전 경제수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화공업은 그냥 성장시킨 게 아닙니다. 유신체제 아래에서야 가능했던 일사불란한 동원이었습니다. 왜 유신 아래서만 가능했을까요? 왜 박정희는 굳이 반발을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밀어붙여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화공업은 민주주의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10년 이상 한 방향으로 밀어붙여야만 성공하는 사업, 반발을 억누르고 혼란을 제어하고 국가 전체의 역량을 한 곳에 쏟아야 가능한 산업. 박정희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또다시 남의 나라 기술을 사오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정치보다 국가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포항제철. 경북 포항의 황량한 바닷가. 이곳에 박정희는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제철소를 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당시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강 산업은 한국 수준에 맞지 않는다. 돈도 기술도 인력도 없다. 하지만 박정희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직접 일본과 협상에 기술을 들여오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받아낸 자금을 포항제철에 쏟아붓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나라에겐 반드시 강한 철이 있다. 포항제철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다. 둘째, 현대중공업. 울산의 맨땅. 그저 파도가 치던 바닷가에 조선소를 짓겠다는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 주인공은 정주영 회장. 하지만 그 뒤에는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땅을 내주고 자금을 빌려주고 심지어 건조할 배도 해외에서 계약해옵니다. 정주영 회장은 회고합니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가진 이상 조선을 안 하면 죄 짓는 거다. 이 조선소는 불과 몇 년 뒤 세계 1위 수주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셋째,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 당시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분야입니다. 박정희는 기술고문단, 과학기술처를 통해 전자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지정합니다. 삼성, 현재 LG그룹인 금성, 현대 등 민간 기업의 연구소를 세우게 하고 해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지원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박정희는 인프라까지 함께 건설합니다. 경부고속도로로 물류를 연결하고 여수, 울산, 인천의 대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한전과 석유공사, 철도공사, 기술연구소를 잇따라 설립합니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산업 전쟁 모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 산업 관련 부처를 소집해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대통령 직속 수준으로 다뤄졌고 박정희는 때론 기술 도면까지 직접 검토하며 디테일을 챙겼습니다. 김정년 비서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자 총리였고 산업부 장관이었으며 때로는 현장 감독관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실패도 있었습니다. 기술이 모자랐고 사고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 세대의 땀이 100년의 번영을 만든다. 우리는 지금 그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전까지 아무것도 없던 포항과 울산이 세계적인 산업도시가 되었고 삼성, 현대, LG, SK 같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바로 유신체제의 철통 같은 추진력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5에서 6년, 박정희가 깔아놓은 산업화의 기틀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도약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였던 포항과 울산은 세계적인 철강 도시, 조선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일본과 유럽이 장악하고 있던 세계 조선 시장을 빠르게 추월하며 1위로 올라섰고 포항제철은 국내 철강 자립을 넘어 수출국으로 진입했습니다. 삼성과 금성, 현대 같은 민간 기업들도 정부의 전략 산업 지원에 힘입어 전자, 자동차, 기계 산업에 뛰어들며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수출액은 1970년 8억 달러에서 1980년 175억 달러로 20배 이상 급증했고 국민소득은 200달러에서 1500달러를 넘어서며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생겨납니다. 세계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냈는가?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의 이면에는 어둠도 존재했습니다. 유신체제는 정치적 자유를 제약했고 야당과 언론을 억제했으며 국민 일부의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긴급조치령, 보안사령부의 감시, 비판하면 잡혀가고 반대하면 사라졌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유신은 정당했는가? 이에 대해 누구도 정답을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결단과 체제가 아니었다면 중화학공업도 한강의 기적도 오늘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와 함께 유신도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가 심어놓은 산업화의 뿌리는 결코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뿌리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키웠고 기술을 키웠고 국민의 자존감을 키웠습니다. 김정년 비서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가능케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강했고 단호했고 외로웠습니다. 오원철 경제수석도 회고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정치를 버리고 결단을 선택했습니다. 박정희는 생전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내 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쳤다. 내 이름이 사라져도 이 나라가 살아남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이 되었고 조선 자동차, 전자,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한 사람의 결단과 국민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완전히 찬양할 수도 완전히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는 나라를 위해 결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벌체제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과 유신 헌법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는 후퇴했을지라도 대한민국이 혼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으로 가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은 후세에 남겨진 우리에게 풍족함을 물려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비판했던 모든 사람은 유신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은 좋았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역사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독재, 유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